안녕하세요. 자, 청소년 상담사 학습 2로. 자, 이 시간에는 학습에 관한 학설, 또 학습 지도 원리, 학습의 법칙, 이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학습에 관한 학설인데, 저장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다. 이제 학습이란 공부라고 해도 뭐, 틀린 말 아니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걸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다. 라는 거에 저장설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은. 전통적 학설로. 학습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저장하는 것을 본다. 인간의 정신 능력은 무한하여 많은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 물론, 무한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지능지수, IQ가 높았고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실제 얼마나 머릿속에 많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을까, 또 얼마나 뇌세포를 많이 사용했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인슈타인 본인이 사망 타기 전에 실제로 자기 뇌를 기증했어요. 자, 내 뇌를 죽을 때 기증할 테니까 한번 내 뇌를 한번 분석해봐라. 실제 까서 분석해봐라. 해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뇌나 우리 뇌나 보통의 뇌나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다만 대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머리를 쓴다 그러면 대뇌 쪽에 많은 머리를 쓰는데 거기가 조금 주름이 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아인슈타인은 뇌에 있는 뇌세포 이런 부분을 한 10분의 1 정도 썼다라고 합니다. 10분의 1. 우리가 대부분 뇌세포 개수 한 1000억 개라 그래요. 1000억 개 중에서 10분의 1인 거 100억 개를 써서 엄청나게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쓰고 죽어요. 아마도 뇌를 까보면은 번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000억 개라는 숫자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저장한다? 근데 그 저장해 놓은 것, 그 저장한 능력, 정신 능력 무한하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도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공부하게 되면은 머리를 쓰면은 안 될 것이 없다. 저장설입니다. 능력 연마설인데 학습은 인간의 정신 능력, 기억력, 판단력, 추리력을 연마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학설은 형식 도야설, 능력 심리학 입장이다. 물론 능력 심리학에 근거한 게 형식 도야설입니다. 자, 이것은 로크가 들고 나왔는데 로크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하얀 백지라고 그랬습니다. 하얀 백지. 그래서 백지설이라고 그래요. 하얀 백지인데 이 하얀 백지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 이게 로크야말로 교육의 필수성,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근데 이때 이 속에 집어넣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집어넣는 것이 바로 기억력, 판단력, 추리력, 이걸 집어넣어요. 이걸 집어넣으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하기 전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 특징은 또 뭐겠습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많이 연마해야 되잖아요. 근육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근육을 많이 만들면은 어떤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운동을 잘할 수 있게끔 되는 기반이, 기초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 능력, 기억력, 판단력, 추리력.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심근, 마음의 근육이라 그래요. 심근이라 해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마음의 근육. 마치 우리가 운동을 잘해서 육체적 근육을 기르듯이 마음의 근육, 기억력, 판단, 추리 이걸 연마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걸 형식 도야설, 능력 심리학의 근거에서 형식 도야설이라고 백지설을 주장한 로크의 얘기입니다. 이거 능력 연마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근을 길러주라. 그렇게 하면 어떤 공부 잘 해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자, 로크 이야기고.
그 다음에 행동 변화설인데, 행동 변화설.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로 학습을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본다. 이건 뭐 우리 익히 앞에서 학습을 정의할 때 행동이 지속적인 변화다. 몰관도 있고, 학습은 경험과 훈련을 통한 행동의 변화. 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대동소이하게 학습이란 행동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변화한다. 자, 그래서 학습에 관한 학설이다라고 해서 저장설, 능력 연마설, 행동 변화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지도, 교수 수업의 원리다. 자, 여러분들 이 용어를 또 여러분들 볼 때 학습 지도의 원리라고 했는데, 교수 수업. 교수는 여러분들 이 학습 지도를 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걸 교수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보통 명사로 대학교 교수, 그것도 교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수는 가르치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지도 교수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의 가르치는 걸 교수라 그래요. 교수. 그리고 수업은 뭐냐? 학습 수업은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부터 듣는 걸 수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교수 수업은 서로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래서 학습 지도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학습 지도의 원리가 7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잘 아는 개별화 원리. 학습자의 흥미, 필요, 능력 등 학습자의 개인차에 알맞는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 어떤 맥락에서는 교육법의 중역적인 활동 원리다. 이 개별화의 개인차에 맞는 학습. 잘 안 되죠. 특히 우리네 교육 환경. 지금은 그래도 한 학급의 학생이 30명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별화, 개인차에 맞는 학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처럼 저희들이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이 대략적으로 한 60명 정도 됐습니다. 이 개별화 원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개인차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는데,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우리의 일제학습, 이 개별화의 원리 반대는 일제화 학습인데, 일제학습. 누군가 똑같이 받는 거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 흥미, 필요, 능력에 따라서. 자, 모든 학생들이, 그 학급 구성원의 모든 학생들이 흥미도 다를 것이고, 필요도 다를 것이고, 능력도 다르겠죠. 거기에 맞게 해줘야 돼. 학습자의 개인차에 알맞은 학습.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야.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려운데도.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반부의 중액적인 활동 원리다. 가장 중심적이다. 모든 지도 방법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개별화의 원리와 자발성의 원리는 동전의 앞뒤. 자, 뒤에 세 번째 자발성의 원리가 되겠는데, 개별화 원리, 개인차에 맞게. 자발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죠. 이게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뒤면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개별화 원리. 두 번째는 지금 학습지도, 교수 수업지도의 원리인데, 두 번째 사회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해야 된다. 여러분들, 학교라는 것도 일종의 작은 사회입니다. 학교에 가서, 가정에 있다가 학교에 가게 되면, 가정은 같은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학교에 가면 남이죠. 자, 선생님도 남이고 친구들도 남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 나와 남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뭘 학습해야 된다? 사회성을 학습해야지. 굉장히 중요하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지 않고, 꼭 그렇지 않다, 제가 전제 조건에 다 그렇다 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적으로 검정고시로 짧게 자기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짧게 어떤 졸업장을 땄다. 그런 사람과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과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은 일정 부분 교우관계,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를 하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 관계랄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사회성이 조금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이 학습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학습자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공동학습을 통하여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학습. 그렇죠. 협력학습, 협동학습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협동심을 길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공동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조력자, 공동참여자. 옆에서 힘만 좀 도와준 거, 조력자. 도울 조자니까 힘만 도와준 사람이다. 자, 두 번째가 사회성 원리고, 세 번째는 자발성 원리라 했죠. 자발성. 학습자 자신이 능동적,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데 중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주도적. 우리는 지금도 저는 별로 이 얘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여러분들 시간표상의 학습이 끝나고 나서 오후랄지 저녁에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 그게 자율학습입니까? 타율학습이에요, 사실은. 자율학습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해야 돼. 그건 담임선생님이 감독을 한다든지, 그건 자율학습이 아니에요. 그건 자발성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학습자 자신이 능동적,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데 중점. 학습자 자신의 활동과 노력을 중시하는 노작교육과 함께 행함으로써 된다. 자, 노작교육은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한다. 이것도 역시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루어진 것이겠죠. 역시 이것도 뭡니까? 자발성의 대표의 원리가 되겠고. 또 자발성 원리 세 번째 볼까요? 학습자가 강한 학습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해야 된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게. 자기 활동의 원리, 흥미의 원리, 창조의 원리.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한다. 흥미죠? 창조 원리, 뭔가 내가 만들고 싶어서 한다. 이것도 아마도 이제 아까 개별화의 원리와 더불어서 이 자발성의 원리도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이 시켜서, 특히 이제 18세기 대표적인 프랑스의 교육학자 루소 같은 사람은 자연성, 자발성, 이것도 이제 주관적 자연주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내켜서 공부를 하게끔 하자. 그런데 저도 이제 애들을 키워보고 가르쳐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돼요. 네 스스로 한번 알아서 해봐라. 잘 안 되더라고. 일정 부분 타율이 좀 가미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발성 원리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학습 지도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직관. 직관의 원리는, 직관이란 말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직관, 우리가 운동 경기를 직관한다라고 말하죠. 그것도 사실 한자는 똑같아. 직관은 직접 관찰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보고 하는 거죠. 직접 관찰. 그러니까 직관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물, 사건을 직접 관찰해서 학습을 하도록 한다. 사물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언어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경험시킴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직접 겪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이 직관의 원리, 직관의 원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은 뭡니까? 시는 보는 것이죠. 청은 듣는 것이죠. 감각적 시청각이니까. 시각, 청각을 합성해놨습니다만은 보고, 듣고, 또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직관의 원리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이해할 때 대표로 쓴 말이 직관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직관을 받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합의 원리. 어떤 맥락에서는 학습의 원리에 가장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원리지. 동시 학습이다라고 했잖아요. 통합의 학습을 부분적, 분과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한다. 모든 걸 다 포괄해서 어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학습이라는 꼭 지적인 것, 또 꼭 인격적인 것, 꼭 체육적, 육체 단련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통합의 학습을.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지식 내용의 지적 과정의 통합, 지식과 정의적 특성의 통합, 교과의 통합 등으로 동시학습의 원리와 같으며 전인교육. 그러니까 모든 부분, 전인교육을 여러분들 우리가 세 가지. 전인교육이랄 때는
자, 먼저 아는 것이죠, 지. 그래서 지육이라 그럽니다. 기를 육자고.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필요합니까? 뭐 또? 인격적인 것도 필요하죠. 덕육. 그 다음에 신체 단련도 필요하죠. 그래서 체육. 덕, 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다 묶어서 간다. 동시 학습한다. 그래서 이것을 3육교육이라고 해요. 지육, 덕육, 체육. 이 3육교육을 일컬어서 이렇게 돼야지 전인교육이 된다. 전인교육. 전인은 무엇의 약자입니까? 앞에가 완전한 인간 이런 뜻이에요. 전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많이 지적으로 많이만 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또 도덕적인 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또 체력 단련도 하고 신체 건강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3육, 지육, 덕육, 체육 이거 합쳐서 동시학습 통합의 원리. 전체적인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전인교육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통합의 동시학습 원리는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목적의 원리.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교육은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된다 했죠? 교육은 목적을 가진 의식적인 활동이며 여러분도 목적이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습 지도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청소년 상담사라는 내가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습 지도라고. 자, 이런 법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목적 원리입니다. 교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때 교사는 그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제반 교수 활동이 이루어지며 학습자는 적극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 목적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지. 목적 없는 학습에 나설 수 있겠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과학성의 원리입니다.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도록 수업의 과학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과거처럼 수업이 학습 지도가 주목구구식이 되면 안 되죠. 요즘은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 원리 입각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과학성, 객관성, 합리성은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 우리가 뭐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과학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학습 지도, 교수 수업의 지도 원리를 살펴봤고 자, 그다음에 볼 부분이 학습의 법칙입니다. 역시 이 학습의 법칙도 5개로 볼 수 있는데 봅시다. 효과의 법칙, law of effect라는 효과. 효과라는 것은 뭡니까? 학습을 했는데 그 학습한 결과에 만족을 못 느끼면은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게 효과라는 건 만족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효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반드시니까 만족을 수반하는 학습은 적극적 능동적 활동을 가져온다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만족해야 된다니까. 학습한 결과를 만족하지 않으면 학습이 아니라는 것이야. 학습 반드시 만족하게끔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 동기 유발을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 능동적 활동을 가져오게 한다. 그렇죠. 동기 유발. 내가 하고 싶다. 자,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우러러 나와야지 만족을 느끼지. 그런 내용 없이 억지로 가서 여러분들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절대 동기 유발 안 되겠죠. 자, 효과 법칙. 학습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의 원리가 적용. 강화는 뭐라 했습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야 만족을 해.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학습, 모든 우리 학교 과정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상이 있잖아, 상이. 그러니까 1등, 2등, 3등도 가리고 응? 상을 주잖아요. 또 칭찬을 하잖아요.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주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오디션 프로랄지 어떤 것이라도 다 상금을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효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의 원리. 강화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자극물을 주는 것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상, 칭찬 이런 걸 물론 이건 이제 외적 강화라고 하지만 내적 강화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강화도 있고 프로그램 학습은 바로 이 효과의 법칙과 스키너의 강화 이론. 원래 이제 이 강화라는 용어를 들고 나온 사람이 도구적, 작동적,
조건 반사서를 들은 스키너인데, 스키너의 이 법칙이 바로 프로그램 학습, 스키너가 들고 있는 프로그램 학습인데, 그 프로그램 학습이 바로 효과의 법칙이다. 자, 첫 번째, 학습의 법칙으로서 효과의 법칙이었습니다. 효과의 법칙.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준비성의 법칙입니다. 자, law of readiness인데, 준비성의 법칙. 학습 자가, 학습에 대한 심신의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는 법칙이다.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험생이 많은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들 수능고사입니다. 한 50만 명 정도 되죠. 수능고사는 왜 치를까?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이 학생이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서 어떤 대학에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가라고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야.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바로 준비성의 법칙이에요. 미리 해보니까. 우리 반편성 고사를 봅니다. 준비성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준비성이 있어야지 역시 또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학습의 법칙을 말한 거니까 준비성이 그런 맥락이에요. 학습에 대한 심신의 태세가 마음과 육체가 갖춰져 있어야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법칙이다. 준비성이 갖춰 있을 때 자발학습 및 주체적 학습이 가능하다. 그렇죠. 준비가 돼야 돼. 마음의 준비, 심신의 준비 다 이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예습이란 말도 그런 맥락에 제가 했고 예습도 그런 맥락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예습이란 말도. 자, 세 번째가 접근의 법칙인데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할 때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법칙이다. 자, 여러분들 어떤 학습을 하고 나서 한 1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또 그 학습을 한다. 그럼 이미 앞서 했던 학습을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고 나서 반드시 후행학습이 시간적 간격으로 빨리 일어나야 된다.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한번 보세요. 공부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간 다른 일을 하고 나서 책을 봐보세요. 그럼 또 새롭죠? 뭐가 안 되니까?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나서 자기 전에 뭐라 그래요? 복습을 해라. 또 공부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해라. 라고 말하죠. 이건 바로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의 시간, 공간적으로 접근할 때 학습이 잘 일어난다. 접근의 법칙입니다. 접근의 법칙. 네 번째는 빈도의 법칙인데, 빈도. 자주 해야 된다. 학습 자료의 제시 횟수 또는 학습 기회 및 학습 행위의 수가 많을수록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는 법칙. 연습, 사용 법칙.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시험 보는 데서 나는 책을 5독을 했습니다. 5번 읽었습니다. 10독을 했습니다. 10번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그 내용 자체를 다 머릿속에 입력해버리잖아요. 이거 빈도 연습이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연습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그 정도로 내가 계속해서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우리가 손흥민 이야기를 해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득점 1위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해봤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기 아버지가 축구 코칭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0개 정도 슈팅을 했다. 1000개. 그럼 여러분이나 나 같은 경우 1000개 정도 하고 나면 발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많이 해보고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게 물론 기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술도 결국 무엇에서 나온다? 연습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빈도의 법칙이나 연습의 법칙, 사용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머리는 쓰면 쓸수록 는다 그러지. 물론 좋은 방면으로. 또 나쁜 방면으로도 쓰면 쓸수록 늡니다,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빈도의 법칙이에요. 근데 좋은 방면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굉장히 지능지수는 낮다고 우리가 IQ 검사를 했을 때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학교 오고 저녁에 가장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하교를 하고, 그러고는 그 친구는 저 친구 대학을 할까? 라고 의구심을 품었는데, 결국, 지금은 이제 뭐, 공주대학이라 하는데, 그때는 공주사범대라고 했어요. 국립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졸업해서 국어선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빈도의 법칙, 학습에 있어서 연습의 법칙, 사용의 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연습은 배신하지 않는다. 자, 5번째 법칙입니다. 5번째는 개별성의 법칙. 아까 이제 개별성의 법칙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충분히 개인차에 맞는 그런 또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학습자의 능력이나 성향, 즉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할 때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는 법칙이다. 능력이나 성향.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집안이 좋고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반드시 의과대학을 보내서 의사를 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 학습자 본인 자체가 그렇게 책상에 앉아 공부한 것보다 밖에서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성향이 안 맞는데, 그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필요하고, 또 능력도 마찬가지야. 정말 지능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게끔 만듭니다.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에 맞는 개인차를 고려해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게 개별성의 원칙. 물론 그것도 준비성의 법칙과 그렇게 능력이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역시 준비성의 법칙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이제 학습의 법칙입니다.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접근의 법칙, 빈도의 법칙, 개별성의 법칙. 또 앞서 우리가 학습 지도의 원리도 7가지 봤죠. 개별화, 사회화, 자발성, 직관의 원리, 통합의 원리, 목적의 원리, 과학성의 원리.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본 내용은 학습에 관한 학설로부터 해서 학습에 관한 학설, 또 학습 지도, 교수 수업의 원리, 또 학습의 법칙 3가지 부분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